안녕하세요. 2학년 세계사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제의 정책 중에서 중앙 집권화 정책했고 대외 정책했고 이제 이 대외 정책으로 인해서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돈 좀 벌어보자라고 했던 게 통제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개 이해해야 되는 건 이게 왕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돈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에 삼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애플도 대한민국 거고 현대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면 나라에도 돈이 많아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 돈 좀 벌어보자라는 건 한 명만 치면 무제가 돈을 많이 벌어보자. 즉 왕실이 돈을 많이 벌어보자. 결국 온 세상은 왕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왕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나라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전매제죠. 이때 독점 정책을 했다라는 것은 소금과 철을 판매하는 이미 대상인들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삼성, 현대 이런 데서 소금하고 철을 팔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왕실이 야 너그 삼성하고 현대 너그 더 이상 소금하고 철 팔지 마. 이제 왕실만 팔 거야 라는 것이 전매제입니다. 따라서 이 전매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나라가 어떻게 일반 기업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걸 다 뺏어가서 그거를 누구가 나라에서만 독점 정책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시대는 왕조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이 상공업 통제 정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상공업을 통제한다라는 것은 역시 대상인들 삼성이나 LG, SK, 현대 같은 이런 상인들 대기업들이 돈을 막 끌어모으고 있으니까 이거를 통제했어요. 그들을 통제하고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이것이 상공업 통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 균수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서 기억하면 좋아요. 균수법은 지역차를 이용하는 것이고 평준법은 시기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 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하면 손쉽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예를 들어서 청도에서 꽃감이나 감을 왕창 사는 거예요. 산다기보다 세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왕창 가져가서 서울 같은 이런 곳에서 비싸게 팔리는 곳에 가서 이걸 파는 거죠. 그 시세 차이를 이용해서 지역 간의 시세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 시기 차이는 뭐냐? 흉년에 사서 아니죠. 말을 잘못했어요. 풍년이 싸겠죠. 풍년에 사서 흉년에 판다. 이게 시기 차이예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가가 이익을 독차지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대상인들이 억제된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오수전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이 오수전이라는 것은 고액 화폐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돈 찍어내는데 지금으로 치면 5만원권 제일 큰 돈이죠. 5만원권 여러 수백 장, 수천 장 찍어봤자 그게 큰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냥 찍어내는 김에 이번에 500만 원짜리 화폐를 한 개 만들어. 그리고 500만 원짜리 화폐를 수천 장 수백 장 만들면 이거는 엄청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오수전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염철론이라고 나오죠. 이 염철론이라는 사료예요. 사료인데 염철론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국가에서 소금 염자고 철자죠. 소금과 철을 독점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황제께서는 변방의 백성들이 북방민족의 약탈에 시달리는 것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성을 쌓고 둔전을 설치하여 군사를 주둔시켰습니다. 즉 황제가 흉노하고 전쟁했던 것은 황제 개인적으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변방 지역에 있는 백성들은 너무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전쟁했다. 야, 내가 내 좋자고 전쟁했냐? 이런 말이에요. 또한 변방 방어 비용이 부족하자 현마다 염철관을 두어 소금과 철을 전매하여 국가 재정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하는 중에 돈이 부족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전매제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그것을 폐지한다면 안으로는 국가가 텅 빌 것이고 밖으로는 변방 방어 비용이 부족하여 병사들이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금 여러분들 염철론이 나오면 무조건 전매 제도를 찬성한다고 보면 안 돼요. 염철론 안에는 찬성파와 반대파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이 전매 제도를 찬성하는 쪽 사람들이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역시 이제 전매제 시행과 관련된 내용인데 봅시다. 돈과 곡식을 담당하는 관리는 소금과 철을 담당하는 관리의 말을 빌려서 산과 바다는 천지의 보고로서 모두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에 속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황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감히 사적으로 동전을 주저하거나 소금을 만들거나 하는 자는 벌로 왼발의 족쇄를 채우고 뭐 기물로 이렇게 아뢰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전매제에 대한 찬성에 대한 입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무제에 대한 것을 다 봤고 이어서 이제 무제가 죽고 나서 그 뒤에 한나라는 무제가 워낙 강력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임금 뒤에 강력한 임금과 함께 전쟁을 하고 함께 나라를 이끌어 나갔던 신하들의 힘이 매우 커지죠. 뭐 외척이라든지 환관이라든지 그리고는 무제 이후에 들어오는 왕이 매우 강력했다면 크게 그렇지 않을 텐데 무제 뒤에 오는 황제들이 좀 약했어요. 좀 띨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약한 왕을 밀어내고 그 신하들이 많은 권력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무제 이후에 한나라는 그 몰락하게 되고 신나라는 이렇게 하게 되고 신나라가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전한이 한나라가 멸망하고 그 이어서 신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 신이라는 건 한나라의 외척이에요. 한나라의 외척. 왕망이 전한을 멸망시키고 건국한 것이 신이었다. 신을 건국했다. 수도는 장안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막 카톡도 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잠깐 혼란해졌습니다. 잠시만요.
자,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무제 이후에 어떤 외척이라든지 황간이라든지 지방 세력인 호족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세력을 키워나가는 와중에 황제권이 약화되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나라 왕족의 외척이었던 왕망에 의해서 전한이 멸망되고,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신이었다. 신이 건국됐고 수도는 장안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왕망은 나라를 처음 세우자 추구했던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황제권을 강화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황제를 가장 억압하고 있는 세력들이 누구지라고 보니까 황제권 강화 정책은 곧 호족을 억압해야 되겠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호족 이놈들은 무엇으로 저렇게 힘이 세지라고 보니까 저들은 대토지와 많은 노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됐다기보다 그전부터 알았죠. 그래서 이 호족을 억압하기 위해서는 대토지 소유를 금지시키고 노비도 더 이상 못 가지게 만들면 자동적으로 호족들이 가난해져서 약화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모두 다 국유화시켜버려요. 토지를 다 뺏어버려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노비 매매도 금지시켜버리니까 가지고 있는 노비가 늙어 죽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호족 억압체가 하는데, 근데 이 왕망이 몰랐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이게 이 화살표는 아닌데 왕망이 몰랐는 게 있어요. 당신은 호족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호족이 아주 강했던 시대예요. 본격적으로 호족이 막 성장해 나가서 진짜 그야말로 해일이 일듯이 거대한 호족의 파도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리 황제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일을 물살이 올 때는 그 물살을 타고 그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거대한 물살을 혼자서 막아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화가 잠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망이 이 호족을 이렇게 억압하려고 힘으로써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자 당시에 뜨는 해였던 호족들이 반발하게 되면서 결국 신나라는 15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후한이라는 나라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후한을 세웠던 유수라는 사람은 전한 왕실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수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왕망이 호족을 거스르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자기 그 조상들이 한나라를 다시 재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호족들에게 손을 벌린 겁니다. 자, 호족들에게 나를 왕으로 세워주면, 추대해주면, 그래서 한나라를 다시 재건해주면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토지와 노비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인정해주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수,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될런가? 자, 그래서 유수가 사람 이름이고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광무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수 광무제가 호족의 지원을 받아서 로양의 도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양이라는 건 낙양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낙읍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한의 제도를 부활하고
그다음에 전환에서 그 강조했었던 유학도 존중하고 그렇게 되면서 후한이 건국되게 되는데 호족에게 인정을 받아서 세워진 후한이라는 것은 왕권이 강했겠습니까? 약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강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후한은 그 뒤에 외척, 그 다음에 황간, 그 다음에 특히나 이 호족으로 인해서 엄청 힘들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 호족의 대토지 사유, 이거 엄청난 대토지예요. 얼마나 큰 대토지냐 하면 남북한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이 2배, 3배만한 것이 한 명의 토지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명 그 호족들이 대토지 사유한다는 건 결국 누군가의 토지를 빼앗겠죠. 누군가의 토지, 힘없는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겁니다. 결국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이때 일어난 대표적인 농민 반란이 황건적의 난이에요. 그래서 이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결국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니까 왕실에서 이 농민의 반란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호족들이 평화로운 시기에 갑자기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호족들하고 싸워가지고 영역을 넓히고 이러면 그건 반란이죠. 반란이라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때마침 농민 반란이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때마침 또 주나라 왕실은 이거를 막을 수가 없네? 그러면 옳다구나 잘됐다 이때가 기회다 이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힘 좀 쓴다 하는 호족들은 전부 다 군대를 끌고 일어나가지고 황건적을 토벌하고 한나라 황실을 보호하자라는 명분으로 군대를 너도나도 다 끌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황건적은 조금 토벌하기도 하면서 주변에 그동안 마음에 안 들고 만만해 보이는 주변 지역의 호족들하고 싸워가지고 세력을 점점 넓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수백 명의 호족들 가운데서 점점 좁혀져서 3명의 유명한 호족이 나오게 되는데 그 호족이 조조, 유비, 송권입니다. 그렇게 되는 삼국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위, 촉, 오였어요. 여기서 위는 여러분들 다 아는 조조, 촉나라는 유비, 그 다음에 오나라는 송권 이렇게 되죠. 이 삼국시대로 가는데 결국 한나라 왕실을 지켜준다 하다가 마지막에 끝에는 위나라의 한나라 왕실이 흡수되게 되죠. 조조의 아들 조비 때 한나라가 없어지고 결국 삼국시대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보면 요게 선생님이 정리를 좀 했어요. 요거 황건적의 난은 뭐냐? 태평도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도교와 관련된 건데 태평도라는 도교 종교의 교주예요. 교수가 아닙니다. 오타예요. 교주 장각이 주도한 난으로 머리에 확색이 아니라 자꾸 오타가 이게 있네. 황색 두건이에요. 황색 두건을 쓴 농민들이 전개했다 해서 황건적의 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어가지고 한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한나라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그 지배층, 한나라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풍미했던 지배층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나라 시대에 새롭게 등장했던 지배층은 바로 호족이었습니다. 호족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족이 등장하는데 이 호족 세력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냐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향거리 선제를 통해서 관료로 진출했다.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향거리 선제라는 것은 유교죠. 무제가 유교를 장려하고 국교화하면서 그래서
유교 인재를 관리로 채용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교 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이 향거리 선제라는 것인데, 이거는 지방관이 지방의 유교 인재를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하면 얘를 관리로 채용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건 이때 유교 인재라는 건 우리가 수학 점수 100점 맞고 뭐 역사 점수 70점 이상 맞는 사람을 인재로 한다, 이렇게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주관적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예의 바르고, 이게 되게 주관적이죠. 결국 지방관이 누구를 추천했느냐? 평소에 자기한테 이렇게 좀 돈도 잘 찔러주고 이렇게 했던 그 지역의 유력한 호족들의 자녀들을 전부 다 추천한 거예요. 결국 이 향거리 선제는 그 의도하고는 크게 좀 빗나가서 결국에는 호족들이 중앙의 관료로 진출하게 된. 그래서 이 향거리 선제 이후에 호족은 지방에서 돈도 많고 세력도 있으면서 중앙 정계로 진출하면서 중앙 정치 권력까지 가지게 되는 사회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방에서 대토지를 소유하고 그래요. 그래서 호족의 힘이 점점 커지면 결국 누구의 힘이 약해진다? 왕권이 약화되는 거죠. 결국 이들의 힘이 커지면 왕권이 약화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호족을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한전제라는 토지 제도인데, 이 한나라의 토지 제도인데, 한전제는 아까 왕망신의 토지 억제 정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뭐 예를 들어서 1000평 이상은 못 가진다, 이렇게 하는 게 한전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억상, 원래 상업이죠. 상업이고 농은 농사예요. 여러분들, 상업하고 장사하고 농사 중에서 뭐가 더 큰 돈을 벌겠어요? 상업이 더 크게 돈을 벌죠. 그런데 이 나라 왕 입장에서 보면 지방에서 장사해서 큰 돈 벌면 그 애들이 곧 뭐가 된다? 호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계속해서 장사하는 놈들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장사하는 것은 억제하고, 농사 짓는 애들이 정말 착한 애들이다, 성실하고 그런 애들, 훌륭한 애들이라 해서 중농 정책, 농사를 중시 여기고 상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능력이 있고 기회가 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장사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농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철제 농기구의 사용이 확대되었고, 농업 기술이 발달되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뭐 이렇게 됐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쭉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농업은 그냥 발전했구나. 상공업은 어땠느냐? 억상 정책이지만 그래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공업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상공업도 발전되어서 특히 요거 서역과의 교역이 아주 활발했었다. 요거는 비단길과도 연결되어 있죠. 비단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상공업이 발전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교역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도시가 발전하게 돼서 되는데, 이 당시 도시 중에 제일 유명했던 건 아무래도 수도겠죠. 그래서 장안과 낙양 같은 도시들이 아주 발전했었던 대도시였고, 화폐가 유통되긴 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폐가 어쨌든 유통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적으로
유교의 국교화, 요거 무제 때 했던 겁니다. 동중서가 있고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전의 자구 해석에 주력하려는 훈고학이라는 것이 발전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훈고학이 뭐냐라고 한다면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에서는 철학적으로는 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그 유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잠시 멈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훈고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훈고학이 뭐냐? 이제 한대에는 유교가 국가화되면서 유교가 엄청 발전하는데, 이때 한대에 발전한 유교가 훈고학이다라는 겁니다. 훈고학은 경전의 자구 해석에 주력하는 것인데, 요거 그냥 하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뒤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훈고학, 그 다음에 성리학, 뭐 양명학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 자, 유교라는 건 철학적으로 유교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 유교는 이런 겁니다. 왕권 강화의 사상이에요. 역사에서 유교는 왕권을 강화한 사상인데, 왕권의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지난번에 제자 빛가 할 때도 잠시 설명했지만 유교는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했죠. 그러면 왕권 강화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설명하기도 쉽고, 또 한편으로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유교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의 이야기라면, 이것을 국가로 한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바로 국가로 올리지 말고 이것을 사회로 넘긴다면, 부모가 어른이 되고 자식이 어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린 사람은 어른을 존경해야 하고, 어른은 어린 사람을 에게 인자해야 합니다. 잘 대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다시 국가로 올리면 어른은 그대로 와서 이제 국왕이 되고, 자식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은 국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국왕은 백성에게 덕으로서 정치를 해야 한다. 이것이 유교 사상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모 이 왕권 강화를 하는데 법치하고 다르죠. 법과하고 달라요. 법과는 법을 딱 만들고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강압적으로, 유교는 그렇지 않아요. 야, 너희 부모님에게 전부 다 효도해야 되지. 그런 것처럼 사회에서는 어른에게 존경해야 돼. 어린 놈이 어른에게 대들면 그 싸가지 없는 거잖아.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적용시키면 학생이 선생님에게 대들면 싸가지 없는 거야. 그래서 교칙으로 뭐 벌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리와 일반 백성으로 보면
그러니까 너 일반 백성은 관리들에게도 존경해야 돼.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그런 것처럼 국왕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왕은 일반 백성을 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게 유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을 공통적으로 가지는 건 똑같은데, 이러한 사상을 가지는 건 똑같지만, 이거를 기본적으로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썼는 책이 뭐냐면 논어, 그다음에 맹자, 시경, 서경 뭐 이런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인데 이런 책들은 전부 다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책들이죠. 그래서 이 책들은 모두 다 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춘추 전국 시대의 공자, 맹자, 순자의 서적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역사적 사실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나라 때 어떻게 되죠? 분서객류를 당하게 됩니다. 분서객류를 당하게 돼서 쉽게 이야기해서 모두 소멸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래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어떠한 사실들을 알기 위해서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거꾸로 돌아가서 시간적으로 역사 순서를 쭉 따지고 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소멸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여기에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나라 때에 대해서 유교죠. 국교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 연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책도 없고 그다음 유학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연구를 하려고 주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서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맹자 그다음에 논어 이런 책들을 유교 서적을 읽었던 유학자를 소문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유학자들 이렇게 되죠. 유학자들이 다시 기억에 의존해서 복원합니다. 근데 이 복원이 이게 중요한 거죠. 기억에 의존해서 복원하는 것. 결국 이것이 정확할까요? 부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의 이 유학의 핵심은 뭐냐? 이 사람마다 다른 이 유교 경전을 복원하는 것, 즉 유교 경전의 복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많은데 이렇게 유교 경전을 복원해서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옛날 공자의 집 담벼락에서 그 시대의 유교 서적들이 출토가 됩니다. 그는 이제 사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그 뒤에 누가 조작했는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복원했는 거랑 또 비교해 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유교 경전의 복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게 이제 이해될 겁니다. 경전의 자구 해석에 주력을 했던 것은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자구 해석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민간 신비주의와 결합되어 태평도 오두미도와 같은 민간 신앙으로 발전했다. 라는 글과 민간 신선 사상 등과 결합되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다 문맥은 되게 비슷한데 신비주의하고 신선사상이 다르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자구, 경전의 자구, 신비주의, 신선사상 이게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다른 건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 또 민간 신비주의와 결합되어서 태평도와 도교와 같은 민간 신앙으로 발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 글자 그 글자 자구가 조금 자구라는 건 그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글자가 조금 다른 건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를 두고 계속 연구를 해서 결국 하나의 통일된 경전을 복원해 나가는 것. 이것이 훈과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훈고학이라 합니다. 결국 이 작업은 한나라 이후에 춘추 전국시대도 거쳐서 당나라쯤 되면 거의 완전 복원돼요. 그래서 복원되는 그걸 가지고 이 통일된 경전 이것만 공부하면 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너무 사람들이 이게 철학이 아니라 그 나와 있는 경전을 달달달 암기하는 것으로만 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유학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 그러지 말고 좀 더 철학적으로 발전해 나가자 하면서 나와서 뭐 성리학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훈과학이라는 건 유교 경전의 을 복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글자의 해석 이런 것들에 집중한다. 집중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불교로 갑시다. 불교로 가면 자, 불교에서 후완초에 불교는 후완초에 후한초의 사막기를 통해서 전래되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사막길은 비단길과 같습니다. 그 사막 비단길인 비단을 가져갔다 해서 비단길이고 그 길이 사막으로 되어 있어서 사막길이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단길을 통해서 전래되었다. 인도에서 전래되었죠. 그렇게 됩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 정식으로 국가에서 뭐 믿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때 후한초에 이제 막 전래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인도에서 전래됩니다. 그 다음에 도가라는 건 여기서도 이제 그 제자백가 시기의 도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민간 신비주의와 결합되어서 태평도, 오두미도 같은 신앙으로 발전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도가라는 건 그 제자 백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민간 신앙으로 발전한다. 민간 신앙과 연결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뭐 그래요. 뭐 더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도가는 원래 그거죠. 무의자연.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서,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노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뭐 신선이 되었다더라. 아니면, 그런 거 무릉도원. 그래서 어떤 사람 산신령 이런 거 다 도가하고 관련돼 있어요. 어디 갔더니 복숭아가 있는데 그 복숭아를 먹으니까 늙지 않고 죽지도 않더라라는 그런 거.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신선사상 혹은 이런 것도 옆에 적어두면 좋습니다. 신선사상 플러스 불로장생 이런 것들 과 연결되어 가지고 민간에서 워낙 힘드니까 호족들은 다 토지 뺏어가고 먹을 건 없어 가지고 굶어 죽고 이런 상황에서 종교가 사이비 종교 같이 뭐 그 당시엔 사이비 종교로 되었겠지만 어쨌든 종교가 나타나서
오두미도는 뭐냐 하면 쌀 5두만 쌀 5두면 좀 뭐 어느 정도 됩니다. 쌀 5두만 주면 바치면 뭐 병도 낫고 그다음에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오두미도입니다. 태평도도 비슷해요.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도교로 세상을 통일해가지고 뭐 태평한 세상을 만들자, 이게 태평도입니다. 뭐 이러한 것과 결합되어 가지고 신선사상, 불로장생 이런 거하고 결합되어서 도교가 태평도의 도자도 도교예요. 오두미도 이런 것 같은 민간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역사에서는 기전체의 역사서가 편찬되어서 사마천의 사기, 방고의 한서가 등장하게 되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기전체도 중요하고 사마천 사기, 방고의 한서 모두 다 중요하고 중국 정사서술의 모범이라는 것은 정사라는 건 국가에서 출판했다라는 뜻이에요. 정사라는 건. 그러면 요것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죠. 그래서 기전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전체라는 것은 역사서술 방법입니다. 그러면 역사서술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크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 역사를 쓰려면 어떤 식으로 쓴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것이 있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쓰는 방법을 편년체라고 합니다. 편년체는 나라가 맨 처음에 세워지고 그 다음 해는 무슨 일이 쓰고 그 다음 무슨 일이 쓰고 이렇게 쓰는 것이 편년체예요. 근데 이렇게 편년체로 쓰다 보면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강조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나열대로 쭉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건들 중에서 왕을 뭔가 강조하고 싶어. 뭐 몇 해, 몇 년 있었지만 왕이 어떤 업적이 있었고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거, 혹은 박재규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 혹은 어떤 사람이 반역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이런 걸 되게 강조하고 싶어서 야, 편년체 말고 새로운 역사 소설 방법을 만들어 봐라고 해서 나왔던 것이 이것이 인물 중심의 역사 서술이었어요. 이 인물 중심의 역사 서술로 나온 것이 기전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전체라는 건 봉기, 열전, 그다음에 그다음에 연표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봉기라는 건 왕의 역사, 열전이라는 건 신하 혹은 반역자, 혹은 반역자죠. 혹은 범죄자, 아주 유명한 거, 혹은 영웅 등등등 아주 그 어떤 특정한 인물의 역사에 어떤 인물의 역사입니다. 지라는 건 예를 들어서 다른 주제예요. 주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는 지죠, 끝에. 이거는 지리에 대한 거. 그다음에 토지, 식화지, 화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만 하면 역사에 일어난 순서를 우리가 뒤죽박죽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으로 시간 순서로 사건을 정리했던 연표라는 거를 추가해서 이제 이 뒤죽박죽 할 수 있는 걸 하나로 정리해 주는 거죠. 이런 식의 역사 소설을 했던 게
기전체였고 이러한 기전체 방식의 역사서술을 최초로 했던 것이 누구였다? 사마천의 사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천의 사기는 춘추 전국 시대 때부터 전한까지의 역사를 적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통사예요, 통사. 우리가 통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어떠한 국가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 즉 쉽게 이야기해서 뭐 인류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이것을 통사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반고의 한서라는 책은 당대사라고 합니다. 당대사라는 건 그 시대의 역사, 그 국가, 해당 국가, 한 국가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대사를 지었던 최초의 책은 한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이 두 개 다 기전체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넘어가서 요것만 하고 끝내면 됩니다. 체륜 후한의 체륜이 제지법을 종이 만든 거 제지법을 발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제지법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 체륜이 발명하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체륜의 제지법은 아주 획기적이에요. 얼마나 획기적이냐 하면 이전에 종이 만드는 방법은 쉽게 얘기해서 종이 한 장 만드는데 10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체륜의 종이 만드는 방법은 종이 한 장 만드는데 10원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체륜의 제지법의 진정한 의의는 뭐냐? 종이를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륜의 제지법은 그런 의미가 있었고 이것이 아주 극비리에 중국에서만 사용이 되다가 서양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당나라 시기에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가 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있던 많은 중국인들이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이 제지법 기술자가 이슬람에 잡혀가서 이슬람에서 제지법을 알게 되고 이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지법이라는 건 중국 4대 발명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 보세요. 중국 고전 문화라고 이야기하면 제자백가의 다양한 사상들 중에서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도교, 그 다음에 역사서 만드는 거, 제지법, 과 같은 이러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한나라 때 거의 정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 때 문화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중국 고전 문화의 어떤 기본적인 기틀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확립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